120회 전산세무 1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격률은 13%죠.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처리죠. 전표 입력입니다. 6월 29일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매출이죠. 전자세계서를 발급하였다. 상품의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며 전액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나 구매 확인서는 7월 30일 날 발급받았다. 언제까지 발급받아야지 영세율이니까 일기, 과세기간, 신고일까지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받았죠. 따라서 7월 25일 이내 받았으면 영세율이 되는 겁니다. 근데 7월 30일에 발급받았고 이때는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세액을 줬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줬죠. 그러면 위험은 과세, 공과에 세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라는 거,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이죠. 제품을 생산직 직원 체육대회 시상품으로 제공했다. 결국 경품 제공한 거죠. 따라서 복류생비입니다. 제조경비 생산직 사원이니까. 그리고 제품 타깃정 대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채를 상환했어요. 50% 상환했습니다. 근데 액면가액이 1억 5천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결국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차감 항목이죠. 따라서 장부가액은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환 손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가액은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부가액 1억 4천 곱하기 50%죠. 그러면 7천만 원. 결국 상환가액이 1,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상환했죠. 따라서 사채 상환 손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사채 50%니까 7,500만 원. 동시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가액은 대변에 보통 예금이죠. 그리고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출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했어요. 영업부서죠. 전자세계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리고 공급가액 80만 원에 세액 8만 원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불공이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세금계산서죠. 따라서 공급가액하고 세액 메모하시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판관비죠. 88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클릭하시고 일자는 6월 29일, 유형은 매출액 과세가 되는 겁니다. 품목은 부품, 공가액이 5천만 원에 500만 원, 거래처는 사고, 팔고, 그리고 전자세계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품 매출로 되어 있죠. 이것을 상품 매출로 바꾸셔야 됩니다. 상품 매출 클릭하시고 차변에 보통 예금 5,500만 원 하면 1번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2번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이죠. 클릭하시고 일자는 6월 29일 차변에 복류생비죠. 500번대 복류생비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제품, 그리고 적요란에 반드시 8번 파기점으로 대체액으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8월 12일 대변에 보통예금, 이것은 상한가액이죠. 상한가액 얼마? 8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사채 50%니까 7,500만 원. 동시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1000만 원 비죠. 따라서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 968번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죠. 일자는 9월 6일, 유형은 54번 불공이죠. 그리고 선물 공급가액은 80만 원에 8만 원, 거래처는 신라 기프트, 그리고 전자생서를 지켰어요. 불공제 사유는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고, 공개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이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죠. 800번대.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88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매입 매출 전표까지 해서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2번은 부가세 관련 문제죠. 첫 번째 보시면 1기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신공업 하산 종결 결정 공급일이 단기에 냈네요. 근데 공급일이 2013년이죠. 따라서 10년이 경과했으면 대손세 공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손세 공제 사유에서 제외된 겁니다.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일인데 전년도 2기죠. 따라서 6개월이 경과됐어요. 따라서 6개월 경과됐으니까 이것은 대손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부도 발생일이 단기 1월 11일일 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2기 때 받을 수가 있어요. 6개월 미경과죠. 따라서 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부도 발생일이 정기 12월 10일이죠. 따라서 단기 1기 때는 6개월 경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6개월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도 발생일이 정기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6개월은 경과됐지만 지금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클릭하시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기 확정이죠. 따라서 4월서부터 6월 그리고 당초 공급일 2022년 08월 24일 확정일은 단기 3월 11일이죠. 배송금액은 71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손세 65만 원, 거래처는 이신 상사,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공급일이 2024년 05월 20일 그리고 대손 확정일은 단기 06월 11일 금액은 33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 대손세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는 옷이다 옷 선택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손 사유는 5번 부도 6개월 경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그리고 예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매출 공급가액 내용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과세하고 면세 공급가액이 줬죠. 따라서 전체 공급가액 중에서 1억 2천을 나누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되는 거죠. 16%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정산을 할 겁니다.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있죠. 전액 사업 관련성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전자세액에서 수취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토지 측량 비용은 이것은 불공제죠.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수선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공이죠. 과세, 면세, 겸용 사용하더라도 다 불공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노트북 구입비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니까 이것은 공통 매입세액이 아니죠. 따라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무회계, 컨설팅 비용, 과세 면세, 겸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300만 원은 공통 매입세액이 되고, 임차료, 과세 면세, 사용 구분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비도 과세 면세, 사용 구분이 불가하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통 매입세액은 컨설팅 비용하고 임차료, 전력비를 합친 38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380만 원이고 면세 비율이 16%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정신고 때는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예정신고의 공통매입세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만 8천 원이 일기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입력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4월서부터 6월까지죠. 일기 확정입니다. 그리고 토지 측량 비용이 있었죠. 그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 매수는 판매고 공가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이죠. 판매고 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1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있죠. 이게 확정 신고 기한 때 입력하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공가액 기준이죠. 당해 과세 기간 클릭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이 380만 원이었었죠. 총 공가액이 7억 5천. 5천 중 면세 공가액은 1억 2천. 그러면 면세 비율이 16%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공제 매입세액 60만 8천 원 되는 거죠. 비불공제 매입세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예정신고 기한에 공통 매입세액이 없다 그러죠. 따라서 불공제 매입세액 60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하단에 보면 제가 아까 계산식 보여줬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 번째 문제는 일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마감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매번 동일하죠. 그리고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줬어요. 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서 일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01월 1일서부터 03월 31일 정기신고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단에 F3 마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그러면 상단에 마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전자신고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고 연원은 01월서부터 03월 엔터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정상 마감되어 있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상단에 F4 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 2, 3, 4, 5, 6, 7, 8 그리고 확인. 그러면 데이터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F6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하시고 여기에 찾아보기 있죠? 찾아보기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C 드라이브 하단에 생성돼 있어요. 이것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리고 이 순서대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자 파일 제출하기 하시면 이렇게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전자신고는 마무리된 겁니다. 닫고 나오시면 되겠어요. 결산정리사항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기말평가죠.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정기말 2,250만원, 단기말 2,750만원, 요거에 대해서 평가손익은 계산하시면 되겠죠. 결국 정기말하고 단기말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됐어요. 따라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평가이익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을 줬어요. 취득자는 전정기라고 되어 있죠. 취득가액이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전정기말의 공정가액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말하고 단기말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원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정기말 7,88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락됐어요? 12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됐죠. 그리고 단기에 보면 얼마 가격이 상승했어요? 505만 8천 원만큼 자산의 증가가 발생했어요. 그럼 먼저 평가 손실부터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을 평가 이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매도 가능증권 당부가액 증가분 금액을 적고 평가 손실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취소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 이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화 부채인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기 7월 1일 날 외상 매입금이 발생됐죠. 결국 전년 말에 평가를 했어요. 1,200원으로. 근데 당해년도는 1,460원이죠. 따라서 부채가 늘어났어요. 환산 손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환산 손익을 계산할 줄 아시죠? 부채 1,460원 공정가액, 장부가액 1,200원에 대해서 3만 달러죠. 따라서 78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어요. 따라서 대변의 외상매입금 780만 원 하면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채권을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했죠. 결국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액면가액하고 취득가액 비교해 보세요. 할증 발행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표시이자율하고 유의자율 보시면 표시이자율이 크죠. 이때 할증 발행된 겁니다. 그리고 표시이자는 매년 말 현금으로 수령한다. 표시이자는 액면이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만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의 공정가치 측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자 수익은 장부가액 1,050만 원에 유의자율이 3%라고 했죠. 31만 5천이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이자, 액면이자하고 똑같은 얘기죠.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율이 5%, 즉 표시이자를 의미합니다.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 환입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액면이자하고 유의자의 차이 18만 5천 원이 만기 보유증권 환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차변에 50만 원 매년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31만 5천 원, 그리고 환입액, 즉 차변에 있던 만기 보유증권 1,050만 원이 3년 후에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의 그 차액만큼 18만 5천 원만큼 환입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동 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관리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12월 31일자 첫 번째 문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5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입니다. 하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을 선택하셔야겠죠. 비유동 자산입니다. 금액은 5058 입력하시고 대변에 평가 손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죠. 제거하시고 그리고 대변에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것을 입력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됐고 2번 문제는 외화 환산이죠. 따라서 대변에 예상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KH하고 금액은 780만 원 늘어났어요. 그리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78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거죠. 따라서 먼저 차변에 현금 수령했어요.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은 3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입금액 대변에 만기 보유증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181번 비유동 자산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은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 결산,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그리고 상단에 대손상각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만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받으러 오면 제로, 미수금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급금도 제로.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설정된 금액을 나타납니다. 결산 반영 클릭하시면 하단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리고 영업의 비용 중에서 기타의 대손상각 미수금 1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죠?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결산 전표가 반영됐다는 거 이렇게 해서 결산 자료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원천 징수 관련 문제죠.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신입사원 최우라 씨 세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등록하게 되어 있죠. 101번으로. 그리고 주소는 생략한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 후 공제 여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표시된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부로 표시한다. 그리고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한다. 이렇겠죠. 그리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서를 줬네요. 부친,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소득 요건 충족하지 않죠. 따라서 부로 하시면 됩니다. 모친 2026년 기준으로 73살 소득 없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경로 우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공제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죠. 소득 요건을 충족 못해요. 따라서 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남 최하나 씨의 주거 형평상 별거에 더라도 직계비서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학생이고 장애우죠.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남이죠.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자녀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 최두리 씨 고등학생입니다. 연령은 20살. 따라서 기본 공제 대상이 되면서 자녀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이대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1월 급여 지급 내역을 줬네요. 여기에 상여금이 있네요. 그리고 이따가 기본급, 상여금,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월차 수당, 직책 수당만 남겨두고 다 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발생된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식대는 선물 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이것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원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원 등록.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는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저는 미리 입력해 놨어요. 최유라 씨에 대해서 입사 연월일은 당기 1월 1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소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에 클릭하시면 저는 미리 입력해 놨어요. 부친인 최진수 씨는 무루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친 73살, 그리고 60세 이상 하시면 경로 우대 체크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도 되고 60세 이상을 장애인으로 체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차진희 씨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이죠. 따라서 소득 요건 충족 안 되니까 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나 씨 장애우죠. 그러면 자동으로 장애인이 체크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체크된다는 거. 최둘이 20세 이하.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 여기에 체크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부양가족 명세도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먼저 수당 공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급 사용합니다. 상여도 사용합니다. 직책 수당 사용하죠. 월차 수당도 사용하고 식대 사용하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야간 근로수당 이것은 사용하지 않죠. 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이고 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채우라 씨 나오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여 100만 원, 직책 수당, 월차 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러면 하단에 비과세가 40만 원입니다. 지급 총액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865만 원 확인되시죠? 국민연금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틀리시면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십시오. 7일 지급액 7199930 문제하고 일치되죠.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도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클릭하시고 기속기간은 1월 달서부터 1월, 지급기간은 1월입니다. 01월. 그리고 정기신고 아니요 하시면 지금 입력됐던 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입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용직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박성은 씨 101번 입사일자하고 회사일자를 줬네요.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일용직 일별 근무시간 정보를 줬죠. 이대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당 만 30원을 적용한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입력할 겁니다.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하면서 고용보험료율은 1급에 0.9%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 사원번호는 101번이죠. 성함은 박성은 씨의 입사 연월일은 단기 02월 03일, 단기 02월 07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했습니다. 주소는 없죠. 그리고
임금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고, 임금은 시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선택하시고 임금액이 1030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선제보험은 자동으로 여기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별도 수정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할 게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귀속연월은 2월이죠. 02월 그리고 02월 박성훈 씨가 불렀어요. 여기에서 근무 시간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무 시간 2월 3일 날 8시간 지급액이 자동 계산되고 고용보험료 720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차인 지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월 4일 날 정상 근무 시간이 5시간 입력하시면 됩니다. 2월 5일 그리고 6시간 7시간 2월 7일은 4시간 그러면 여기에 정상 지급액 나타나죠. 고용보험료 삭제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삭제 하시고 나오시고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클릭해 보십시오. 월별로 지급하는 거죠. 02월 달을 박성은 씨에 대해서 제출 연월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계산되는 게 확인되시죠? 과세 소득이 30만 900원이 되네요. 이렇게 입력됐습니다. 그러면 자꾸 나오시면 일용직 타원에 대해서 급여 자료를 입력해 봤습니다. 원천 징수 세 번째 문제는 기타 소득 자료 입력하고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줬죠. 그리고 3명에 대해서 소득자를 줬어요. 지급 사유 보시면 사례금 이것은 필요경비가 없죠. 그리고 계약의 위약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 강연료에 대해서는 60% 필요경비를 인정하죠. 그리고 소득 지급일 보시면 다 5월달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이며 내국인이다 이렇겠죠. 네 번째 보시면 5월 기속불에 대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최윤종에 대해서 강의를 위한 자료복사비 필요경비가 실제 50만 원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실제 필요경비하고 추정 필요경비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원천세를 매월 신고한다 됐어요. 그러면 필요경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연료일 경우에 실제가 50만 원이죠. 근데 총 지급액의 60%가 필요경비죠. 결국 240만 원 필요경비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기타 소득자 등록 클릭하시고 이지연 씨서부터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기타 소득자료 입력돼 있고 최윤정 씨 보십시오. 필요경비율 60% 돼 있죠. 기타 소득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지급 연월일이 이지연 씨 같은 경우는 5월 23일이죠. 05월 23일 그리고 F2를 이용해서 이지연 씨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지급 금액이 70만 원이죠. 사례금 78번 돼 있어요. 필요경비 없죠. 기타 소득세액 20% 14만 원이 되는 거죠. 민유리 씨는 5월 26일 날 지급했네요. 민유리 씨 필요경비 없습니다. 지급 총액이 200만 원. 필요경비 없고 그러면 기타 소득세액이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종 씨는 5월 28일이 되네요. 최윤종 씨의 지급 총액이 400만 원. 그럼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240만 원이죠. 근데 실제 경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240만 원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클릭하시고 기속 기간은
05월서부터 05월 일치되죠. 지급기간 05월, 5월서부터 05월.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인적 용역이 한 명 있었죠. 400만 원, 그리고 32만 원. 그 외에 두 명에 270만 원에 54만 원. 이렇게 원천직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상단에 받고 나오시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는 법인조정 문제네요. 회사는 주식회사, 배우 상사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내역을 줬어요. 이것은 T계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원이며 직전 사원연도 말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5천만 원이다. 송금 산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단기 감소액 차변에 퇴직급여로 했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송금 산입했던 거 송금 불산입하면서 추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 산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3억 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세무상 퇴충 잔액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한도가 3억이 되는 거죠. 500원은 오타입니다. 3억 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송금 산입 금액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즉 기초잔액에서 단기 감소액 차감한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단기 송금 한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것에 대해서 T계정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초금액 5천만 원, 지급 3,500만 원. 이것은 송금 불산이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 감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7,500만 원이 송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9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주식회사 배우상사죠. 첫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말 퇴직연금 등의 계산이죠. 기초퇴직연금 T계정 보여드렸죠.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중 퇴직금 해약액이 3,500만 원입니다. 납입액 7,500만 원이 송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말 잔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14번 정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 이게 기초금액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약액이 3,50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17번 이미 송금산입한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송금산입 대상 부담금이 7,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송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은 없죠.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 1,500만 원이죠. 그래서 송금 산입 한도액은 2억 8,50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번 보시면 송금 산입액 7,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F3 조정 등록하고 직접 입력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정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약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3,5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 추인이니까 유보 감소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7,5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입력했습니다. 종료하시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조정 두 번째 문제는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차입금 현황을 줬어요. 이 중에서 노선산업 보시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액은 3개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지입금 현황 보시면 대표이사 황길순에게 전년도에 업무하고 무관하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회수되지 않은 가지입금이 있다. 요게 업무관 가지입금이네요. 근데 직원에게 자금으로 대여한 것은 업무관 가지입금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죠.
필터 사항 보시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제출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령상 당좌 대출 이자율은 4.6%이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자율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요것을 비교해 봐갖고 낮은 것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장부에 예상한 이자 수익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면서 클릭하시고 먼저 대표이사 직책은 대표이사하고 황길순이죠. 황길순.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거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황길순 있죠? 134번에 예 하시면 한 개 불렀어요. 지금 차변 금액이 2억 원이 있죠? 적수를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할게 차입금 입력이죠. 따라서 거래처는 F2를 이용해 갖고 국부손해보험 확인하시면 5,600만 원 끌고 옵니다. 문제에서 줬죠. 차입금 5,60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이 4.8%, 이자 비용은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은행 확인하시고 3억 원이 있었죠. 그리고 이자율은 2.1%, 이자 비용은 630만 원 자동 계산되고, 그리고 독일은행 확인 1억 3천 있죠. 그리고 이자율이 4%입니다. 그럼 520만 원 돼 있죠. 그리고 인정이자 을표를 보세요. 그리고 가직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돼 있죠. 가직평균 차입 이자율로. 그러면 여기에 이자율이 4%이고 인정이자가 800만 원 계산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갑지에서 회사 계상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정액 800만 원, 대입회사에 대해서 800만 원은 소득처분 상여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조정 등록하시고 인정이자, 가지금, 인정이자, 대표이사분 800만 원 4번 상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고 받기 하시면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서 작성을 했습니다. 법인조정 세 번째 문제는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명서서 을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장기차입금을 줬네요. 그래서 당해년도 말 매매기준율, 요게 세무상 평가 환율이 되는 거죠. 요 기준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일 환율인데 미지급금은 전년도에 발생했네요. 그래서 전년 말 매매 기준율을 줬습니다. 세무조정은 각 자산 및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전년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년도 종료일에 매매 기준율로 외화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 시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리고 정기나 단기 아예 평가를 안 했대요. 근데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1,400원으로 미지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부상 우리 보도록 할게요. 발생 환율이 있죠. 그리고 미지금은 1,4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평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장부상 평가 손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상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발생 환율은 당해년도 거는 발생일 환율이 얘기되는 거죠. 외상매출금은 1,300원. 근데 미지급금은 전년도에 발생된 거죠. 따라서 전년도 말에 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게 발생 환율이 되는 거예요. 장기 채권은 1,400원, 유로당 1,4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상 평가 환율은 단기말 매매 기준율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외화금액 줬죠? 그러면 평가 손익이 계산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면서 클릭하시고 자산은 위에 하단에는 부채를 입력하는 겁니다. 먼저 외화 종류 USD 외화 금액은 10만 달러죠. 적용 환율은 1,300원입니다. 발생인 환율. 그러면 원화 금액 자동 계산돼요. 그리고 적용 환율은 매매 기준율 1,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입금 산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USD 미지급은 8만 달러죠. 적용 환율은 전년도 말 매매 기준율 1,400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 환율은 1,500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800만 원이라는 것은 송금 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미지급 유보 발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로와 EUR 외화 금액은 7만 유로, 그리고 적용 환율은 발생 환율 1,400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 적용 환율은 1,700원이죠. 그러면 2,100만 원만큼 송금 산입하시면 되겠어요. 요것에 대해서 계정 방법별로 세부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등록하시고 먼저 입금 산입 예상 매출금 환산 손익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단기 발생했으니까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 산입의 미지급금 환산 손익 금액은 8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장기 채급 환산 손익 2,100만 원 유보 발생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조정 네 번째 문제는 일반 연구비 인력개발비 명세서하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원하고 단기공제 및 2월 개선 팁을 작성하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줬어요. 그러면서 3명이 있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급여 지급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익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리폼한다고 그랬죠. 이익 처분에 따른 성과급이 있으면 이것은 송금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김철 씨 보세요. 당사 주식 15% 소유한 등기상 이사 겸 지배주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배주주 또는 10% 초과 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따라서 전담 요원인 김 박사하고 장 박사 합친 8,500만 원하고 4,500, 1억 3천만 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란에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상 연구개발비 제조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제죠. 중소기업이 되니까. 그리고 단기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은 25% 공제합니다. 따라서 1억 3천 곱하기 2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단기 법인세 산출액은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2월 공제한다. 이런 게 좋죠. 결국 대상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 있죠. 25%니까 공제세액이 3,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천만 원뿐이 산출세액이 없어요. 결국 250만 원에 대해서는 2월 된다는 거, 이것을 입력하시는 문제입니다. 일반 연구비 인력개발비 명세서 클릭하시고 여기에 계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죠. 523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리고 인원은 2명이죠. 인건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2명에 1억 3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가 발생액의 계산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제세액
여기에 1억 3천에 25% 3,250만 원 요게 계산된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공제를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5% 공제율이 돼 있어요. 요게 3,250만 원. 요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세 세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단에 공제 대상 세액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3,2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3번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상단에 불러오기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입력됐던 게 불러와집니다. 이 중에서 우측으로 가면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 있죠. 여기에 2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월액이 250만 원이 되죠. 여기까지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장하면서 나오시면 문제 4번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법인조정 5번째는 세액조정 개선서하고 최저한세 조정 개선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단기순이익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줬네요. 그리고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내용을 줬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저한세 조정 개선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문제와 관계없이 주어진 금액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통합 고용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최저한세 조정 개선서에 입력할 겁니다. 네 번째 기타 자료 보시면 세무상 2월 결손금 1,163만 원은 모두 10년 이내 발생분에 해당한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리고 자산 순이익과 채무 면적이익으로 보존되어 입금 불산이 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2월 결손금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제 감면 배제 금액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유리하도록 세액 감면을 우선적으로 감면 적용하는 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월 기속 사업수도 2,200만 원에 대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게 돼 있죠. 그런데 10월 30일 날 제출돼요. 결국 가산세율 0.25%가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2,200만 원 곱하기 0.25%하면 5만 5천 원이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중간 내납세액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조정 2에서 법인세, 과세편리 세액조정개선서 클릭하시고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서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가산조정도 입력하고 차감조정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있었죠. 2월 결손금은 1,163만 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클릭하시고 앞에서 입력했던 거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감면세액하고 세액공제를 입력하셔야겠죠. 감면세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근데 2026년서부터 세율이 올랐죠. 따라서 최저한세 조정세액이 없어요. 따라서 이 금액을 다 감면세액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이제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산출세 하면서 120번 있었죠. 요 하단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통합 고용 세액공제 합친 것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제 공제감면세액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있었죠. 그리고 가산세는 계산했었죠. 55,000원. 그리고 법인세 중간 연합세 27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5년도에는 법인세율이 10%였었죠. 그런데 2026년서부터는 세율이 20%로 올랐어요. 따라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감면배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물을 다 풀고 이론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첫 번째 보시면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수익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다. 아니죠. 서익선출법이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합니다. 2번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3,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 자산은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 자산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은 계속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총평균법은 한 번만 하죠. 기말에 한 번만 하게 되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구 개발 활동으로 인하여 시작품, 시험에서 만든 제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형체를 가진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적인 연구 결과의 부수적인 것으로 봐서 개발 활동일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을 인식하죠. 근데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약 비용이 발생했다. 다 비용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죠. 그런데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이죠. 다만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죠. 즉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내부 구입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유형자산의 요소와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 대표적인 게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유형자산이죠.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OS, 즉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과액으로 보게 되어 있죠. 근데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인 게 특허권이 적용된 기기가 있다고 보면 이게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 요소인가를 판단해 갖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 이것은 간단하죠. 취득가액 줬어요. 320만 원. 그리고 이 중 20%를 5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가액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부라고 그랬죠. 320만 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64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14만 원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손익에 대해서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근데 단기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3번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네 번째는 자기 주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에 감옥을 하여 자본 조정이 되는 거죠. 맞는 편이죠.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근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익금입니다. 맞는 편이고. 근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먼저 상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계 처리하지 않고 이게 잘못됐죠.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그부터 먼저 상계 처리합니다. 네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어요. 근데 향후에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상계하게 되어 있다는 거. 4번도 맞는 표현이죠. 다섯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 수강료 강의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즉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하는 얘기죠. 그리고 수익은 재화의 판매 등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고, 다만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익은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비용은 인식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원가만 인식한다. 이것은 기업에게 기준의 오수주의에 따라서 비용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발생원가 모두 인식하지 않는다. 수익만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4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편이고. 6번째, 보조 부분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조 부분이 하나의 제조 부분에만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2개의 제조 부분이 있으면 이때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맞는 표현. 직접배분법, 용역 수승관계를 완전히 무시하죠. 아예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대원칙이죠. 맞는 편이고,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하면 정확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원가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회사 전체의 원가가 나눠지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투입 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총 원가는 동일하게 제품에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배분법을 한다고 해서 회사 전체의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총 원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고 있네요. 실제 발생액 그리고 과태배부액을 줬네요. 예정 배부액 500원일 경우 실제 조업도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 있죠. 실제 발생액이 700만 원. 근데 과태배부 됐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850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업도는 예정 배부액에서 예정 배부율을 나누시면 이렇게 실제 조업도를 구할 수 있죠. 결국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7,000시간이 실제 조업도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8번째, 원가 집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기 총 제조원가는 재무부 특혜정보세요. 어디에 집계됩니까? 차변으로 집계되죠. 1번이 맞네요. 그러면 2번, 3번, 4번 볼 필요가 없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계정에 어디 나타납니까? 차변에 나타나죠. 따라서 대변으로 대처된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품 계정의 대변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이 아니죠.
배변으로 대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품 매출원가하고 매출원가가 별도 계정이 있다.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가 계산됐다가 매출원가 계정에 차변으로 대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돼야지 명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거죠.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고 비정상 공손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품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죠. 근데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에만 배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영업의 비용으로 배부한다. 이게 잘못됐죠. 결국 완성품에 배부돼 갖고 매출원가로 배치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그리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기말 제공품에는 당연히 정상 공손 원가가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페이지죠. 10번째 표준원가네요. 직접 노무원가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실제 직접 노동시간 AQ를 구하는 문제네요. 표준 직접 노동시간 1000시간은 SQ죠. 그리고 능률 차이 줬고 표준 임률은 SP가 됩니다. 실제 임률은 AP가 되는 거죠. 표준원가 틀을 해갖고 하나하나씩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SQ 곱하기 SP 구할 수 있죠. 1000시간 곱하기 만원이면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차이가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만원 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Q 곱하기 SP가 12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뭘로 구성됩니까? SP가 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만원이고 요게 1200시간 AQ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Q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11번째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서 세금세를 발급할 수 있죠. 이것을 선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한 거죠.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해 분할하여 아니죠. 이게 잘못됐죠. 계약금 외 2회 이상 그리고 3회 이상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분할하여 수령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죠. 그런데 계약금과 잔금 이해가 아닙니다. 잘못됐죠. 무인 판매기의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가 폐업일 이후에 돌아왔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작죠? 그러니까 안분 계산 배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이 300만원이면서 면세 공과액이 4%인 경우 즉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안분 배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죠. 따라서 이것도 안분 계산의 배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면세공과의 비율이 4%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 미만에 들어갑니다. 배제 사유가 되는 거죠.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한다. 따라서 4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13번째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이죠. 그런데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원권은 양도하거나 배여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와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했어요. 이때는 비과세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특이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과세 최저한을 아시면 이것을 풀 수 있죠. 기타 소득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 이하,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14번 특별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만 잘못됐죠. 성실 사업자 또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1번이 잘못됐고,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 공제하고 표준세액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니야,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미적용 시 표준세액공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의 나이,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2026년부터 연령요건,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번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 업무 수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부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죠. 그러면서 자본금과 정기권 조정이면서 을표에 기록 관리한다. 아니죠. 여기 을표는 유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사유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합니다. 왜? 대표자 보고 기속을 밝혀내라는 거죠. 따라서 대표자에게 상해로 소득 처분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결산 조정은 익송금을 결산세 수익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결산 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유유출은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하는 소득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유유출에 상여, 기타 사유유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120회를 했는데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객관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고 앞에서 실무에서 충분히 70점만 넘으시면 원하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